로마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골목, 수브라. 값싼 포도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 거리의 허름한 매음굴 안에 화장이 번진 채 평범한 매춘부처럼 앉아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로마 전체가 경악했거든요. 그녀는 바로 황제의 아내, 로마 제국의 황후 발레리아 메살리나였습니다. 강요당한 것도 아니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폭군 칼리굴라조차 그녀 앞에선 그냥 철없는 소년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오늘은 권력과 쾌락을 동시에 손에 쥐고 제국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원 후 38년 로마 시내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의 결혼식이 열렸거든요. 그 여성이 바로 발레리아 메살리나였습니다. 현대 기준으로는 겨우 15살,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생 나이였지만 로마인들 눈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황후감이었습니다. 공화국 시절부터 이어져 온 명문 귀족 가문 출신의 대리석처럼 하얀 피부와 금빛 머리카락, 포름 광장에 세워진 비너스 조각상을 그대로 빼닮은 이목구비까지 로마가 황후에게 원하는 조건을 그녀는 전부 갖추고 있었죠. 남편 클라우디우스는 그녀보다 13살이나 많았습니다. 뇌성마비로 인해 걸음걸이가 어색하고 말을 할 때면 몸이 떨렸지만 행정 능력만큼은 로마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탁월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불균형해 보이는 결혼이었지만 당시 로마에서 이런 정략 결혼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대중 앞에 선 메살리나는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황제의 두 아이를 낳았고 국가 행사마다 우아하게 등장해 귀족들의 찬사를 받았죠. 고귀함, 다산, 신성한 혈통, 로마가 황후에게 기대하는 덕목들을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배우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연기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궁전 안에서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챈 건 황후의 가장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던 하인들이었습니다. 황후가 밤마다 호위병들을 전부 물린다는 거였거든요.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황실의 숨막히는 규범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 여성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후가 화려한 비단 드레스와 보석을 벗어던지고 칙칙하고 거친 평민 튜닉으로 갈아입는다는 목격담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처음에 하인들은 이걸 젊은 황후의 철없는 일탈 정도로 여겼어요. 억압적인 궁중 생활에 지친 여자가 잠깐 바람이나 쐬러 나는 거겠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를 밟아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황후가 향하는 곳은 안전하고 우환한 도심이 아니었거든요. 범죄와 쾌락이 뒤엉킨 로마의 뒷골목, 수브라였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술 취한 남자들이 넘쳐나고 빨간 등불이 켜진 매음굴 문 앞에서 여자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는 그 거리. 로마 제국의 황후가 한밤중에 홀로 찾아가기엔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메살리나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그 골목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브라는 한마디로 로마의 맨 밑바닥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값싼 선술집과 도박판과 매음굴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곳이었죠. 바닥엔 흘린 포도주와 오물이 뒤섞여 있었고 낮이든 밤이든 그 냄새는 가시질 않았습니다. 로마의 귀족이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을 곳, 아니 발을 들였다는 사실 자체를 죽어도 숨겨야 할 곳이었어요. 그런데 메살리나는 그곳에서 그냥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관찰했습니다. 매음굴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들이 지나가는 남자의 시선을 어떻게 끄는지, 고개를 어떻게 기울이는지, 팔을 살짝 건드리는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눈에 새기듯 지켜봤어요. 마치 처음 현장에 투입된 신입 작가가 취재 수첩을 손에 쥐고 메모하듯 그녀는 수브라의 생리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담아갔습니다.
흥정하는 방식도 배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부르는지, 시간은 어떻게 정하는지, 까다로운 손님은 어떻게 다루는지까지요. 길거리에서 동전 몇 답을 받는 여자부터 부유한 후원자를 따로 두고 움직이는 고급 창녀까지 로마 성매매 산업 전체의 위계와 질서를 그녀는 마치 전략을 짜는 장군처럼 꼼꼼하게 파악해 나갔습니다. 수부라는 메살리나에게 단순한 일탈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훈련장이었습니다. 메살리나가 관찰자에서 직접 뛰어드는 참여자로 바뀐 건 기원 후 40년 사투르날리아 축제 때였습니다. 사투르날리아는 로마에서 1년 중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주인이 노예에게 밥을 차려주고 모든 신분과 규범이 단 며칠 동안만큼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축제였거든요.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밤새 술을 마셨고 평소라면 절대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일들이 그 며칠 사이에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전체가 잠깐 현실에서 벗어나는 시간이었죠.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공식 종교 의식을 주관하느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메살리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두운 가발을 눌러쓰고 거친 평민 망토를 걸친 채 아무도 모르게 궁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브라의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멈춰선 곳은 따뜻한 불빛과 향 냄새가 흘러나오는 반쯤 열린 매음굴 문 앞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그녀는 매음굴 관리자에게 말했어요. 돈은 필요 없다고, 그냥 하룻밤 일하게만 해달라고. 온갖 사람을 다 겪어본 매음굴 주인 눈에도 이건 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스리를 찾아 헤매는 부유한 평민 여성쯤으로 짐작했던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의 황후는 매음굴의 문을 직접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을 하나 차지한 메살리나는 그날 밤 그곳의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한 명이 끝나면 곧바로 다음 남자를 받았어요.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도 없이,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마치 이걸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함께 일하던 전문 매춘부들이 하나 둘씩 방으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거였죠. 평생 이 일을 해온 여자들도 밤이 깊어지면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메살리나는 달랐어요. 그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손을 놓은 뒤에도 혼자서 계속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매음굴 주인이 영업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메살리나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달라고 했습니다. 거리가 완전히 텅 비고 더 이상 상대할 남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을 때야 비로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땀에 젖은 채로. 하지만 얼굴에는 수치심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거대한 경기에서 막 우승한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훗날 로마의 풍자 시인 유베날리스는 이 장면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황후가 매음굴을 나설 때 여전히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그 기록이 과장이든 사실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수브라에서 가장 지치지 않은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후였다는 것입니다. 첫 경험이 끝난 뒤 메살리나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일탈로 끝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녀의 밤매출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됐거든요. 군사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하인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졌어요. 이들의 역할은 하나였습니다. 황후를 아무도 모르게 궁전 밖으로 빼돌리는 것. 가발은 여러 종류를 준비했고 수추로 뺨의 윤기를 죽였으며 거친 양모 드레스로 귀족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매번 다른 변장, 매번 다른 가명, 매번 다른 신분 배경, 같은 매음굴에 두 번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 전역의 매음굴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그녀는 이내 새로운 자극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손님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창녀들에게 직접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룻밤에 누가 더 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 있는지 겨뤄보자고요. 승리의 대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체면과 평판이 목숨보다 중요했던 로마 뒷골목에서의 절대적인 자랑거리,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의 권력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이미 궁전 밖에서도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41년,
마침내 메살리나의 상대가 정해졌습니다. 이름은 스킬라. 원로원 의원들의 구애를 받을 정도로 사교계에서 이름이 자자했던 고급 창녀였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체력 면에서 로마 뒷골목이 공인한 최고였어요. 그런 스킬라에게 정체불명의 여자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결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소는 수백 개의 등불이 켜진 화려한 개인 저택이었습니다. 최고급 포도주가 돌았고 돈을 거는 부유한 로마 귀족들로 방안이 가득 찼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로마 상류층의 퇴폐적인 유흥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달랐습니다. 이건 일종의 전쟁이었거든요. 스킬라는 노련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체력을 안배하며 25명을 연속으로 상대한 뒤 스스로 대결을 마감했어요.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25명이면 누가 봐도 압도적인 기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살리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6명, 27명, 28명, 스킬라의 기록을 가볍게 넘긴 뒤에도 계속했어요. 30명을 넘겼고 방 안에 더 이상 상대할 남자가 남지 않을 때까지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귀족 남성들은 침묵했습니다. 환호도 없었고 박수도 없었어요. 황제의 아내가 로마의 모든 경계를 부수고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승리하는 장면 앞에서 그들은 그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기원 후 42년이 되자 메살리나의 욕망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쾌락 자체가 목적이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 그녀가 원한 건 권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강한 남자들을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리는 것, 그것이 새로운 목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그녀가 선택한 도구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스 광장 인근의 빌라 하나가 통째로 개조됐습니다. 대리석 바닥, 비단 커튼, 금도금 등불, 수브라의 허름한 매음굴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호화로운 귀족의 저택이었지만 실제로는 메살리나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초호화 매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문제였습니다. 빈민가의 창녀가 아니었거든요. 가문의 명예와 재산을 담보로 메살리나에게 협박당해 끌려온 귀족 가문의 아내와 딸들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메살리나가 쥐고 있는 폐가 너무 컸으니까요. 찾아오는 손님들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 의원, 군대 지휘관, 곡물 무역상, 제국의 정치와 경제를 움직이는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메살리나는 곳곳에 숨겨둔 스파이들을 통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약점을 드러냈는지,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치명적인 블랙메일 파일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쾌락은 이제 수단이었고 권력이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기원 후 44년, 메살리나는 또 다른 경계를 넘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이상 충분한 자극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가 다음으로 원한 건 완전히 통제된 공개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정말 천재적이었는데 바로 종교 축제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장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원로원 의원들과 그들의 아내, 자녀들이었어요. 신들을 기리는 성스러운 종교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황후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였으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격식을 갖춰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행사 초반은 완벽하게 경건했습니다. 제단 앞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제물이 바쳐졌으며 로마의 전통의식이 엄숙하게 진행됐어요. 참석자들은 그냥 평범한 종교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돌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잔, 두 잔, 계속해서 채워지는 잔을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경건했던 행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들은 이미 거대한 난교 파티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었고 없었던 일로 만들 수도 없었어요. 메살리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을 공유한 사람들은 절대 밖에 발설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그 순간부터 메살리나의 소나기 안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기원 후 48년 메살리나는 스스로 무덤을 팠습니다. 타락에 어느 정도 관대했던 로마 사회조차 절대 눈 감을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그것도 아주 대담하게, 아주 공개적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항구 도시 오스티아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메살리나는 그 틈을 이용했어요. 젊고 잘생긴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실리우스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은밀하게 치러진 게 아니었어요. 로마법에 따라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신부의 베일을 쓰고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으며 결혼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메살리나는 스스로를 실리우스의 황후라고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이미 폐위된 것처럼 행동하며 새 남편의 이름으로 국정명령을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국가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찬탈이었어요. 로마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황후가 현직 황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공개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블랙메일로 틀어진 권력, 화려한 매음굴, 종교 행사로 위장한 난교 파티, 그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덮어졌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메살리나는 너무 멀리 나아갔습니다. 오스티아에서 소식을 전달받은 클라우디우스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결혼 계약서, 증인들의 진술, 실리우스의 이름으로 내려진 명령서들. 황제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고 즉각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귀환했습니다. 메살리나는 궁전 정원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무장한 군대를 앞세운 남편이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중혼과 국가 반역에 대해 지체 없이 처형을 명령했고 메살리나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로마 원로원과 함께 기록 말살형 다름나티오 메모리아이를 선포했습니다. 제국 안의 모든 기념비에서 그녀의 이름이 지워졌고 동상은 파괴됐으며 그녀에 대한 기억은 법적으로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권력과 쾌락을 동시에 손에 쥐고 제국을 흔들었던 여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결국 그녀를 무너뜨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한 오만함이었습니다. 메살리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멈추는 법만큼은 끝내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영상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